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을 위한 대규모 공습으로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며칠 내 외국인 일부를 석방한다고 밝히면서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추진과 관련 TF도 발족하며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민심은 고양과 부천, 광명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이 전총조 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술 마시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 20, 30대 여성 음주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의 음주가 왜 늘어난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11월 첫날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경기 북부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는데 점차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는 시속 40km 속도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 영서 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경기 동부는 저녁 9시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5mm 내외, 경기 북부는 최대 3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는데 경기 북동부나 강원 영서 중북부는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설물,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이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거라면서도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난민촌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1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와 생존자가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건물 잔해에 파묻힌 사람을 구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هايهم اطفال قاعدين في اكياس بنعبيهم اكياس بنحط فيهم يا عمي في اكياس 폭발물 수천 킬로그램이 터진 난민촌 주택가. 회색빛 잿더미로 변한 건물 잔해 사이로 희생자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이 실려 나오자 유가족들은 울부짖습니다.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ايش ذنبه ب7 سنين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 حماس انا بتحاسبن على حماس. 병원 건물 바깥엔 흰 천에 덮인 시신 수십 구가 길바닥에 늘어섰고 유가족들은 숨진 가족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 부대가 하마스 군사조직 근거지를 장악해 지휘관 등 테러범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 당시 자발리아에 지휘관은 없었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병원에 몰려드는 부상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부족해 사망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마스는 며칠 내 외국인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의 인도네시아 병원. 복도와 바닥이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 수십 명이 웅크려 진료를 기다리고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사들의 처치를 받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ما ترون الآن يتم إجراء العمليات الجراحية في كردور غرف العمليات لأن جميع غرف العمليات ممتلئة.
생존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인터뷰에 응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증언합니다. وانا رحت جبت لهم ميه كل شيء تمام الله طلعني انا وولد صغير كمان. 하마스 측은 텔레그램에 영상 성명을 올리며 곧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240여 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석방됐고 1명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약 6천 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의사 1명과 환자 1명이 다쳤습니다. 80대 남성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병원 밖에서 진찰실로 총을 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80대 남성은 우체국으로 달아나 직원 2명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8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띄운 이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 추진과 함께 내일은 관련 TF도 발족을 해서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은 어떤 대응을 할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추진과 함께 김포 서울 편입 TF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구사항에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또 응답하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의원 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은 이번 이슈가 당론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진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김포시 의회 동의를 얻은 뒤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를 각각 통과하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여당이 띄운 김포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냥 뚝딱대는 그런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막 함부로 던지고 그럴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기류 속에 당내에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민심이 고양과 부천, 광명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부탁과 감사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지난해보다 10분 가까이 늘어난 27분 동안 연설했는데 경제 23차례, 민생과 물가를 각각 9번과 8번 언급하며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건전재정 기조로 줄인 예산 약 23조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더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연설문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감사와 부탁의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소통과 반성 메시지를 연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 복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모두 3차례 악수를 나눈 두 사람.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모인 사전 환담장에 들어서며 악수를 건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20분간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자 이번엔 이 대표가 먼저 기다리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악수를 나눌 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는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입단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고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 동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 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이 가기 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저녁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어제 국회 분위기 어땠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번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향해서 몸을 많이 낮췄습니다. 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표를 먼저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탁, 감사 이런 표현 수차례 사용하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의 이 달라진 모습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회도 좀 바뀐 것 같죠. 어쨌든 네. 국민이 모처럼 편안한 입장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게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대통령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회는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 원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여당과 대통령과 마치 이렇게 한 편처럼 되고 예. 거야가 국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상당히 상대하지 않는 듯한 이런 국민적 오해를 샀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사실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쓴소리가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례를 깨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그다음에 연설문 내용을 보더라도 전 정부에 대한 탓하는 거 사실 예산안에 긴축재정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려면 전 정부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뺐어요. 빼고 협치 협력이라는 단어가 13번 정도 들어가고 예. 앞서 두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 의원분 대표님들을 먼저 호명하고 이런 식의 대통령이 원래 취지에 맞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도 조금 더 민생이라는 화두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손을 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우기도 했었죠.
올해는 이 참모진이 작성한 이 초고에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임 정부를 겨냥한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 국회에서 본 모습, 윤 대통령의 변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야당에서? 일단은 민심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좀 먼저 좀 해보고요. 어제 뭐 종전에 비해서 분명하게 뭐 정쟁이라든지 이념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은 최소화시켰고 또 그 협력이라든지 협치라는 그 표현들을 하시면서 국회 초당적인 그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이제 바뀐 것이죠. 그 원인을 보면 이제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것 같고 또 지난 24일 날 여야 간에 신사협정을 맺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피켓이나 고성 야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밑자락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다만 이제 협치와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협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민생과 경제가 좀 파탄난 거에 대한 그 반성이라든지 또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저기 이제 시정연설 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먼저 언급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바뀐 민심의 바뀜에 따라서 여야 간의 그런 그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좀 여야와 그 여야 대표와 만나는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윤 대통령의 변화는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태도와 변화 또 예산안 심사 이게 태도가 변한 것에 대해지만 예산안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산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사실 이제 657조잖아요. 이게 2005년 이후로 2.8%라는 증액이에요. 가장 낮게 증액을 했고 23조 원을 긴축 재정을 했는데 현재 시점이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짜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 보면은 이걸 늘리지 줄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생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일부 총선을 위해서 좀 예산을 늘리자라는 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약자 복지를 위해서 또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치중하는 예산안을 짜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조상 반대는 없을 것 같고 일부 이제 세목 항목 입장에서 보면 늘 있던 것처럼 뭐 선거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안 기조에 대해서는 몇 개 기존에 야당이 반대했던 R&D 예산 같은 거, 그다음 뭐 양평고속도로 뭐 조사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악유가 될 수 있어도 기조에 대해서 크게 트집 잡는 악유 대상은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안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첫 소통. 뭐 비록 짧은 만남이라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가진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응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만남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은 어떤 향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참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민생을 위한 그 현장 민생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책 집행에 신경 써달라 이렇게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미 뭐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지금 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이런 그 짧은 만남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도 그쪽으로 가는 그 명분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그 이 회담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여야의 상임위원장들과 또 간담회도 하고 오찬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좀 쓴소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도 들었고 또 앞으로 이런 소통을 자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좀 더 여야 대표까지 만나는 그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대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이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요. 주목이 된 것이 여야가 이 피켓이나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한 이른바 이제 신사협정 지켜질지 여부였어요. 국회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나 야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 악수를 청하는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물론 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장 밖에서는요,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사협정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지켜지지는 않은 거죠. 아. 굳이 왜냐하면 저 로텐돌 홀에서 거기도 국회 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손님이 왔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신사협정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예. 저기 뭐 상임위원장, 본회의장 이외에 로텐돌도 사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저기 들고 있는 저런 메시지들이 저런 의원들의 대표인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대표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 고성과 야유도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단어가 맞는 전달하는 메시지도 마땅치 않아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것을 다 바꿔라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만 내려와라 이런 부분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정하지 않는 분하고의 협치나 협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국민을 두려워라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이면에는 강성 지지층을 그 강성 지지층만 두려워한다는 이런 민주당의 실태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언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응적 차원에서 저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거기다 반응적 행동으로 그렇게 나왔을 리는 없고 그럼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국민을 두려워라라고 했으니까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아닐 것이고 그럼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반박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하나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경파 초선인 이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일각에서 이 부분도 뭐 사실 뭐 강성 지지층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지적해주신 우리 윤 부위원장이 얘기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층을 향한 것이다. 일단은 그 대부분의 의원들은 예의를 갖췄잖아요. 네. 그래서 신사협정 맺은 거 그런 큰 틀을 좀 크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한두 명의 의원들이 이제 저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침소봉대해서 그걸 너무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야 그리고 대통령 간의 그런 그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는 관계에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예.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좀 갖고 있었고 예. 또 일부에서는 검사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SNS 통해서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들이 뭐 이렇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그런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본인의 한 명의 이제 헌법 기관으로서의 본인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정도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위한 길이다. 그런 원칙하에서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이게 말로 그냥 뚝딱대는 그런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막 함부로 던지고 그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여당에서 구리, 광명, 하남 등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도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이제 김포 편입 문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건지 내부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추진 TF팀도 구성한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TF팀도 구성한다고 곧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론 등의 동향을 꾸준히 봐왔던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선 전략 겸 사실 이런 입법 사항으로 추진한 것은 최근이지만 네. 그 이전에 이제 김포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기억나듯이 김포 공항도 다 김포였던 것이 강석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단 지역도 원래는 김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으로 편입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행정구역 일부가 사실은 이 경계 변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김포시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특별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당에서는 당론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하고 정책위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그렇죠. 방침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요, 뜬금없다 이런 반응 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시에는 검토가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총선을 위한 이런 뜬금포식의 이런 발표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지금 입장인 거죠. 예.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도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경북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문하셔서 살기 좋은 지방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예. 평소에 당정 일체론을 얘기한 것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김포시의 만의 문제인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김포시만의 문제냐면 서울과 인접한 그 경기도의 그 지자체들과도 다 연관되는 그 문제여서 예. 이것이 행정적인 그 법적인 그 다양한 논의나 숙고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경기 북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북도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 말에 그 추진단이 설치돼서 예. 이제 지난 9월에서야 그 주민 투표를 지금 정부에 제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예로 경상북도 군위가 저기 대구시에 편입됐잖아요. 네네. 그때도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예. 그만큼 그 내용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또 주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김포시,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까지 연관되는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갑자기 뜬금포처럼 제시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숙성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뜬금포라는 말도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시장이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받은 거 아니에요? 김포 주민들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방향은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절차상의 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은 이제 2008년도에 2008년 총선 때 왜 뉴타운 공약 때문에 그때 소위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그 여당에서 그 압승한 적이 있어요. 예. 40석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사례를 갖고 이렇게 좀 그걸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좀 읽혀 보이는데 예. 필요성과 상관없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라고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그 검토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그 숙성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김포시민들이 찬성한다 해서 김포시민들만의 의견으로 이게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김포시장과 그 이제 인천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이 모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포시가 사실은 이 지하철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그 김포시장이 그 서울의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에 하는 대신에 5호선을 연장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5호선 연장이 지금 지지부진해진 그런 측면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뜬금포라는 말은 안 맞는 것이 일단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걸 경기 북부 자치도인가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안부에 또 경기도에서 요청한 주민투표 안 해보면 김포시가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는 남도가 될지 북도가 될지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북도가 되면 재정자립도가 김포시보다 북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생활권역이 강서 양천 지역인데 우리가 왜 북부로 가느냐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선출직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임명직 그 시장도 아니고. 따라서 의원 입법 형태들은 어쨌든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총선쯤에서 이슈로 내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뜬금없다라는 말은 안 맞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10월 30일 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도 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이었고요. 또 대통령의 국회 이제 시정연설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한 그 여당과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완전히 패싱해 버렸어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봤을 때는 이제 북부로 가기에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하고 편입하는 게 맞다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드신 것처럼 이 서울로 이제 편입이 되면 교통 문제 해결, 의료 시설 확충 이런 게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을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 여당이 선거용으로 띄우고 그치지 않느냐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모 의원께서 메가시티 부울경 국민의힘이
시장이 되더니 이게 불경이 좌초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때 울산이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본인이 소신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반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김포가 떼어져 나가는 거 싫으니까. 만약에 서울시와 김포시가 원한다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또 의원입법 형태로 경기도가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 이것은 만약에 김포시의 시민들과 서울시의 시민들이 원한다면 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서로 윈윈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슈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한강 하구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바다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또 인접 지역에 있어요. 김포라는 곳이.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또 택지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 수급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담권이나 선거권 이런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본인들의 권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집값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의 복지나 권리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85%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추진할 동의는 있는 것이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짧게 말해주세요. 과거에 그 우리 민주당 소속인 의원이 광명을 서울시에 편입시키자는 특별법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광명 시민들이 85%가 찬성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는 김포시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도 껴있고 경기도민들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경기도 인접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다양한 지자체들의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도 같이 숙성된 이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팩트가 만약에 의원입법 형태로 가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의결이나 또는 경기도민의 주민투표가 필요 없어요. 주민투표 의원이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가수 G드래곤 권지용 씨 다음 주 월요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는 토요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이 씨는 당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신체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선균 씨의 모발과 휴대폰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공범 B 씨의 협박으로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했는데 실장 A 씨는 자신도 B 씨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뺏겼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마약 투약 횟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흥업소와 관련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G드래곤 권지용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권 씨 변호인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오는 6일 출석해 모발과 휴대폰 등을 이미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권지용, A 씨 등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후드에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남현희 씨의 전 애인 27살 전청조 씨입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죠.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가 오후 4시쯤 경기도 김포 친척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라고 유혹해 돈을 가로채고 수천만 원 대출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전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최고급 아파트와 전 씨 어머니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했을까요?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남현희 씨는 사기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호화 생활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남현희 씨의 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체포가 됐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조사하게 됩니까? 중점적으로. 결국 사기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금액이 지금 뭐 수억 원, 경우에 예. 따라서는 5억 원을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요. 결국 혐의는 단순한 형법상 사기를 넘어서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가중법, 네. 가중처벌에 관한 사기죄 등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잠실에 있는 고급 레지던스에 사는 네. 유튜브를 알게 되고 그 유튜브를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합계 한 8억 원 정도의 어떤 투자 사기를 지금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그 고급 아파트에 전청조 씨가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 남현희 씨가 식사들 요리도 해서 대접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어떻게 보면 적지는 않습니다만 한 더 큰 지금 8억 원 되는 그런 사기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것 이외에도 앱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뭐 1, 2천만 원에 대해서 그 어떤 개발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 등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사기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찰서 예를 들어서 뭐 강서경찰서 네. 또 송파경찰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걸 하나에 묶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하나하나 지금 경제수사대에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제법 상당한 시간이 수사하는 데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 씨가 남현희 씨와 살던 아파트, 그 전 씨의 어머니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사기 범행에 쓰였을 어떤 그 통장이라든지 특히 뭐 일간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 전청조 씨는 본인의 통장이 아닌 모친의 통장을 사용했다라는 어떤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차명 통장을 이용한 것이 과연 모친뿐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통장도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뭐 이런 내역들 아마 살펴보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요. 특히나 전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혐의로 지금 또 신고를 했거든요.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전 씨의 모친에 대해서도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휴대폰 증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서 증거 등을 아마 확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사해야 될 것도 많고 고소고발이 엉켜인 것도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에 따르면요, 전 씨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을 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이것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연이 또 다른 거예요, 또? 네, 저도 정말로 그 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10월 30일 날 이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고소가 하나 접수가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한 남성이 데이트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 이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 바로 전청조 씨였다. 그리고 그때 데이트 앱을 통해 가지고 그 보였을 때 그 본인 프로필에는 긴 머리를 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금 뜯겼는데 고소했는 죄명이 혼인빙자 간음이다라고 지금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혼인빙자 간음은 이미 형법상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 결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냈다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 또한 사기죄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그 고소를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인 지난 31일 날 불러서 지금 그 고소인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다 지금 송파경찰서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지금 사건을 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소인 조사는 중부경찰서에서 하지만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 신병이 확보돼 있는 지금 송파경찰서로 보내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기 행각에 대한 보도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전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밀항을 계획했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어떤 형량을 알 거예요. 이미 전과가 있었고 실형으로 복역을 한 상태였거든요. 복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5억 이상, 그다음에 이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특경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히 뭐 지금의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50억이 넘어버리면 이제 5년 이상의 중범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상대로 해서 고소한 내용들이 사기 미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이 여러 범죄들이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아직 특정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누구가 어떤 범행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 범죄에 대한 피해액도 상당히 특정을 해보면 50억을 저는 넘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 10년 정도 이상의 어떤 중형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 변호사가 지금 언급했지만 남현희 씨가 이제 그 전청조 씨를 고소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나는 결백하다. 나는 사기 피해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를 둘 다 조사를 해달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둘에 대해서 대질 신문을 하게 해달라.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남현희 씨가 피의자인가 피해자인가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범의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보니까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와서 대응을 하고 또 형사 고소를 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동의를 해야 이루어질 건데 과연 전청조 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 거짓말 탐지기의 어떤 그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질신문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질신문 또한 쌍방이 서로 그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이 부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남현희 씨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기 행각에 관여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가려져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기존에 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어떤 개인 SNS를 보면 굉장히 고가의 명품 백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가의 선물, 승용차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들이 남현희 씨를 아는 남들이 봤었을 때는 여기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구나. 재력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어찌 보면 방증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만큼 알았는지 가담 여부 정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남현희 씨는 본인은 진짜 온전히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방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청조 씨에 대해서 본인도 속아서 한 거면 할 수 없지만은 알면서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사기죄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성 와인바나 칵테일바가 많이 늘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성분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거든요. 아가심으로 딱 한 잔만 더. 적시자. 술 드셨죠? 술을 마시지 마. 네, 보신 대로 최근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 음주 문화가 확산돼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20, 30대의 여성 음주가 늘어났다. 원인은 뭡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10년 동안 그 음주 행태를 봤더니 그 남자들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좀 줄었는데 여자분들이 조금씩 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 30대 여성들의 음주가 좀 늘고 있다는 게 보인다. 이게 발표 결과였고요. 그건 전반적으로 그 음주에 대한 그
허용되는 게 용인되는 게 좀 높아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술을 갖다가 이제 고도주에서 저도주로 가면서 이게 즐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예. 분석입니다. 네, 최근은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하이볼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맞아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주류 문화 트렌드도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취하려고 마셨다고 한다면 요즘은 취향대로 마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취향대로 마신다. 네, 네. 어. 그런 면에서 하이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하이볼이라는 거는 위스키를 갖다가 이제 토닉 워터라고 하는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위스키라는 게 굉장히 수백 수천 가지 종류가 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를 네.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의미에서 와인이라든가 또 요즘에 한국 전통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고 그걸 다양하게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안주를 잘 안 먹는데 네. 보통 우리는 이제 기름지고 짭짤한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당기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예. 맛있기 때문에 같이 먹게 네. 되는 거고 예. 아무래도 맛있기 때문에 그러면 술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럼 안주도 또 반대로 네. 또 많이 먹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살도 많이 찌고 술도 많이 취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벌써 11월 1일입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본격적인 회식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 기왕 먹는 거 살도 덜 찌고 건강하게 회식 문화 즐길 수 있는 방법 뭐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뭐 의사분들한테 여쭤보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네. 당질이라든가 지방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어라. 네. 그래서 꼽으시는 게 대표적으로 치즈를 꼽고 있는데 네. 치즈 중에서도 좀 단단한 것들 예를 들면 파마산 치즈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네. 파르미자노 레자노처럼 이렇게 뭐 피자라든가 이제 파스타에 뿌려 먹는 치즈가 네. 있는데요. 그런 단단한 치즈 같은 경우는 지방은 좀 적으면서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먹어라.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는 황태라든가 먹태 같이 예. 말린 생선 이런 것들이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고 뭐 지방이 적으니까 예. 이런 걸 안주를 먹는 게 좋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예, 단단한 치즈와 황태 먹태 좀 추천해 주셨는데 네. 우리 김 기자가 음식 전문 기자입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건강한 안주 네. 레시피 뭐가 있습니까? 아 집에 두부 한 모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두부 연두부분 더 좋은데 네. 그 표면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예. 가능한 촘촘하게 넣으면은 이게 꽃처럼 벌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간장하고 참기름, 취향에 따라 다진 마늘하고 파, 참깨, 고춧가루 살짝 뿌리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산뜻하고 네. 그 칼로리가 낮은 맛있는 안주가 됩니다. 예. 네. 기왕 마시는 술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있다고들은 합니다. 그래서 뭐 마실 거면 식사부터 든든하게 해라.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라, 기름진 걸 먹지 마라 하시는데 예.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거는 네. 어떠한 그 주류에서 임원이 말씀해 주신 건데 마시는 술의 양만큼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물을 옆에 놓고 내가 소주 한 잔 마셨다. 네. 그럼 소주 한 잔만큼 물을 마시고 맥주 한 잔을 마셨으면 맥주 한 잔만큼 물을 마시면 그 알코올 분해도 빨라지고 예. 그 아무래도 배가 부르니까 덜 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음주로 인한 네. 이 사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건강한 음주 문화에 대한 김 기자님의 뭐 철학, 뭐 생각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면서 건강하겠다거나 네. 뭐 살이 찌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는 욕심이 아닐까. 아, 네. 그래서 기왕 마실 거면 즐겁게 마셔라. 예.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도 하잖아요. 예. 맛있게 마시면 0칼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즐겁게 마시되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알겠습니다. 즐겁게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네. 연말에 뭐 행사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새겨 들으시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나무와 무리까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든 이곳은 충북 괴산의 문광저수지입니다. 요즘 전국의 상가들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괴산 문광저수지의 은행나무 길은 요즘 노란 은행잎이 절정입니다. 이 길은 40여 년 전에 마을 입구가 너무 쓸쓸해 보인 주민들이 100여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경복궁에도 울긋불긋한 단풍이 한창입니다. 고궁의 가을나무 앞에서 한복 차림의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경남 합천 황매산엔 은빛 물결이 장관인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벌써 다음 주가 입동이라고요. 네, 일주일 후가 입동인데요. 주말을 전후로 비 예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최저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 남은 가을의 시간들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11월의 첫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전 중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충북 북부에 비가 내린 뒤 저녁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 산지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